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화중학교 2학년 역사 수업이고요. 사실 공식적인 수업은 아닌데 여러분들 역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특별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 이제 시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시험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췄으면 좋겠고 뭐 점수가 몇 점이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좀 더 재미를 붙이고 역사를 더 좋아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간 날 때 문제집도 좀 풀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4대 문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범위는 4대 문명 이전에도 조금 있었죠. 그거는 오늘 PPT 없이 간단하게 말로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먼저 처음에 첫 부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생각해 봅시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역사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일어난 사실 그 자체는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이 있는 게 아니죠. 몇 년도에 누가 뭘 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거를 누군가 보고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록한 역사가의 주관적인 그런 개인 주관적인 사상과 평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사료라고 했습니다. 사료는 유물, 유적, 그리고 기록, 문헌과 같은 옛 사람들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료. 자, 그 부분 외에도 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러면 이제는 세계 4대 문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4대 문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문명이지만 그 문명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기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4대 문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 큰 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먹을 것도 있고 사람이 살기 적절한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또 청동기라는 좀 더 당시 기준에서는 세련된 문물과 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도시 국가가 발전을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도시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했었다. 그리고 맞습니다. 문명이란 건 결국 뭐예요? 그 이전보다 사회가 훨씬 복잡해지고 훨씬 어려워진 것이 문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복잡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고 더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선 꼭 문자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점 생산하는 것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그런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빈부격차를 통해서 사람의 급이 나눠지는 계급이 발생되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었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쪽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문명이에요. 특별히 이런 거 기억을 해둬야겠죠. 어떤 지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 사이에서
최초로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큰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그곳에서 문명을 싹 틔웠던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수메르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건설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우리가 바로 다른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을 할 거예요. 이집트는 어느 강 유역에서 그 문명을 싹 틔웠다고 그랬죠? 바로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을 싹 틔웠다고 했습니다. 이 나일강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강인데 이 나일강이 있는 곳만큼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좋았다. 그래서 나일강에서는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범람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 그 땅은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잘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지형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평탄하고 완만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도 너무 좋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네, 다른 민족이 그 좋은 땅을 노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자주 침략을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항상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여러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나 이집트는 나일강 외에는 사막이었고 그 사막 조금만 지나면은 바다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막도 바다도 쉽게 건널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막과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민족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집트의 지형적 특성, 이 통일 왕조가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집트도 처음엔 여러 도시 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통합 왕국이 등장을 했다.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이집트에도 물론 뭐 테베와 같은 여러 주요 도시들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먼저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르나 리가시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건국이 되고 각 도시마다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됨으로써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각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수호신을 믿으면서 그 신앙을 쌓아나갔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각 도시에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께 닿기 위해서 높게 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지은 신전인 이 지구라트를 각 도시마다 건설을 했었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집트도 신권 정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신권 정치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왕들은 대체적으로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것들,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필요했었다. 그것이 왕권을 강화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권 정치라고 불렀고요. 이집트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집트는 아예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절대군주인 누구라 그랬죠? 파라오. 이 파라오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파라오는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은 라라고 했습니다. 이 라의 아들이자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 최고 신으로서 섬겨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이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데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 자연현상이나 종교현상을 인간이 쉽게 막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종교에 의지하고 종교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계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죽고 하는 그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무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 중심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물론 뭐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곳이 있긴 하겠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죽고 나서의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자, 살아있을 때 잘 살자가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면은 이집트는 굉장히 내세적, 죽고 나서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의 사상과 죽고 나서의 세계인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유적인 이 피라미드도 그런 내세관과 연관성이 깊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그 사후 세계에서의 어떤 매뉴얼, 안내서와 같은 사자의서라는 유물도 남겨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 세계관의 차이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당연히 이 두 문명 모두 중요한 문자를 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했던 그 문자가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자, 점토판에다가 이 뾰족한 걸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 뾰족한 거에 쐐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썼던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했었다. 이 쐐기 문자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이집트도 그림 문자를 썼고요. 이 그림 문자를 식물, 갈대류의 그 식물을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 보면요. 먼저 달력. 두 문명 모두 달력을 썼습니다. 여기는 달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중심으로 한 태음력, 이집트는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을 사용을 했고요. 숫자를 세는 체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 이집트 문명은 10진법, 60진법, 10진법도 수업 시간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 게 있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바빌로니아, 나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통일이 되었는데요. 그 통일 군주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네, 함무라비라고 했죠. 함무라비는 그 복잡한 그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법전을 남깁니다. 자, 한번 교과서를 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새겨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신분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달리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복수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 그 외에 어떤 화폐에 대한 개념들도 등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 바벨로니아 왕국도 히타이트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이 두 문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다른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인도 문명인데, 자, 한 번만 더 다시 되새겨 봐요. 이 인도 문명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도를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인도가 어떻게 생긴지 대충 기억나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고 하면은 인더스강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인더스강이었어요. 요 유역에서 지금은 인도 영토 파키스탄이란 나라가에 좀 속해 있는데, 어쨌든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최초로 인도 문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초기 인도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이후에 이 인도 문명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또 다른 인도 문명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죠. 아리아인들은요, 원래 인도 문명의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문명으로 침입해 들어와서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바로 겐지스강 유역까지 그 문명의 범위를 확장을 시켰다라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겐지스강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서 시작된 게 범위가 넓어져서 그 동쪽 지역까지 넓어졌다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인도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뤄서 온화하고 농사짓기도 좋은 기후였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별히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건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 유적들이 초기 인도 문명,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던 인도 문명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특히 모헨조다로에 가보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세워진 도시가 이토록 정교하고 잘 짜여진 그런 계획도시의 모습이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놀랐다고 하고, 이 도시에 가보니까 막 하수관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목욕탕이 있어서 몸을 씻는 행위가 단지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걸 넘어서서 이 육체의 정화가 꼭 영혼의 정화와 연결이 되는 종교적 의미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과서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 인도 문명은 그림 문자와 같은 문자를 여전히 사용을 했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아리아인들이 들어온 이후에는 조금 이 인도 문명의 종교적인 내용이라든가 사회 제도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아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인도 문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라고 불리는 종교였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자연현상을 신격화한 종교였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로서 이 브라만교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인도 사회에 인도 그 문명에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었는데, 얼굴이 하얀 아리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검했던 그 원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리아인과 토착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브라만교에 근거해서 뭔가 새로운 신분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 게,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 새로 만들어낸 신분 제도가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엄격한 신분제.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4개의 신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층이 수드라, 이렇게 올라가서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 브라만, 제사를 맡고 있는 신관 계급이죠. 수드라부터 시작해서 브라만까지, 이 계급까지도 한번 어떤 친구가 이 4개를 다 외워야 되냐 물어보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문명 넘어서 어떤 문명이 남아있습니까? 네,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이제 4대 문명이 4번째 문명으로 왔는데요. 이 중국 문명의 위치는, 사실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 있는 문명만 문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문명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인데, 이제 우리는 교과서 중심으로 일단 황허강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어쨌든 황허강 유역의 중국 문명이 발전이 되었다. 황허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했고요. 그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원래는 하왕조가 기록된 최초의 중국 왕조였는데, 이 하왕조가 무너지고 나서요, 그 왕조를 무너뜨린 상왕조가 건국이 되었다. 이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특별히 이 은허라는 곳은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이 원래는 하왕조나 상왕조나 제대로 된 기록만 있고 유적이 없어서 잘 안 믿었다가 이 은허 유적이 발견이 됨으로써 상왕조의 실체가 밝혀졌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은허 유적을 통해서 상왕조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국 문명은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냐? 여기도 기본적으로 신권 정치였습니다. 왕이 어떤 신적인 권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역할이었는데요. 왕이 거북이, 배딱지나 이 동물의 뼈에다가 점을 치는 역할을 맡았다. 왕이 점쟁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점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막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배딱지나 뼈에다가 콕콕콕콕 막 스크치를 낸 다음에 불에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알아냈다. 점을 쳤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친 그 뼈나 그 거북이 껍질에다가 점 다 치고 나서 점을 친 사람, 점을 친 날짜, 그리고 점괘의 내용 이런 것들을 뭔가 문자로 기록했다고 했죠. 그게 바로 갑골 문자였습니다. 이 갑골 문자. 그리고 이 갑골에 기록된 그것을 지금의 뭐의 기원이 되었다 그랬죠? 바로 지금 중국에서 여전히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중국 문명은 달력을 제작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노비들을 같이 묻어주는 살한 채로 순장의 풍습까지 있었다. 좀 끔찍하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4대 문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간략하게 하나만 좀 짚어 넘어갈게요. 자,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에는 주로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군소 문명이라 하면 이들만큼 커다란 영역을 구축한 거대한 문명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조그마한 문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하나는 페니키아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가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상업 특히 해외 무역이 발전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여들였고요. 이 무역이 발달한 문명에서는 결국은 이 복잡한 무역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가 발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표본 문자를 만들어냈는데 이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초기지 격으로 해외 식민지를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곧 배울 텐데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페니키아가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브라이 민족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던 그 민족인데 원래는 이집트 문명의 노예 민족이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왕국을 건설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헤브라이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헤브라이 민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유일 신인 야훼 혹은 여호와, 유일 신 야훼를 믿는 그 종교, 그 유일 신 야훼에 대한 믿는 그 종교를 통해서 이 헤브라이인들의 독특한 종교인 유대교가 만들어졌고요. 이 유대교의 사상이 훗날 나중에 더 영향을 끼쳐서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교회나 성당 이런 것들의 종교인 기독교 혹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이슬람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굉장히 큰 이 유대교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문명에서 시작해서 제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